시신은 그들의 발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26년 전, 한 젊은 여교사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후 70세의 한 노인이 갑자기 경찰서에 나타나 담담하게 제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역은 그녀의 시신이 그동안 범인의 집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끔찍한 범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한 살인범이 이렇게 쉽게 법망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가 노년에 들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미스터리를 탐구해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일본의 오본 명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본은 일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의 묘를 방문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재회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도쿄 아다치구에 위치한 나카가와 기타 초등학교에서 이시카와 치카코 교사는 여전히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녀는 이날 학교에서 당번 업무를 맡게 되어 모두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번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그녀를 볼 수 없다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본 명절인 만큼 교장은 이시카와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의 대답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시카와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녀가 이번 명절에는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교장은 경비원을 데리고 학교 내에서 이시카와 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시카와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을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후 이시카와 치카코는 고향 홋카이도를 떠나 도쿄로 이사하며 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공립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며 동료들과 학생들로부터 부드러운 성격과 전문적인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종되기 직전 이시카와는 학교의 추천으로 서유럽에서 열리는 고급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동료 및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시카와가 누구와 갈등을 겪거나 원한을 가진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같은 해 북한에 의한 일본 국민 납치 문제가 갑작스럽게 주목받으며 일본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 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북한을 깜짝 방문해 몇몇 납치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과 경찰이 이시카와 치카코의 실종이 북한의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살던 그녀는 납치를 감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쉬운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심사숙고 끝에 이시카와 치카코를 특별 실종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명단은 북한 납치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은 실종자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가 이 명단에 쉽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 900건의 사례가 특별 실종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각 사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엄격한 조사와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시카와 치카코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희박한 가능성은 오랜 세월 절망 속에 있던 그녀의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 21일 와다 시냐라는 70세의 노인이 경찰서에 나타나 스스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자신이 이시카와 치카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남성이 그녀가 실종되던 날 교장과 함께 그녀를 찾았던 경비원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와다는 이시카와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와다의 갑작스러운 자백은 그동안의 모든 추측을 뒤엎었습니다. 이시카와의 가족은 재회를 기대하던 희망에서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와다 시냐의 진술에 따르면 8월 15일 오후 4시 30분경 그는 학교 강이동 구역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층 복도를 지나던 중 우연히 이시카와 치카코와 마주쳤습니다. 와다는 갑자기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며 따지듯 물었고 위협적인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와다의 태도에 위협을 느낀 이시카와는 그가 성추행을 시도하려 한다고 생각해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와다 시냐는 이전부터 학교에서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치카코가 강하게 반응하자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어 징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모욕감을 느낀 와다는 분노에 휩싸여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와다의 진술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이 와다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와다가 이시카와를 살해하기 전 그녀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와다 시냐의 집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수년간 거주한 곳으로 이시카와가 근무하던 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에서 물품, 바닥의 흔적, 집 구조의 비정상적인 변화, 특히 창고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와다 시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시카와를 살해한 후 그녀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냉정하고 치밀하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여러 겹의 비닐봉투와 터리블로 감싼 후 밧줄로 단단히 묶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와다는 이시카와를 창고로 끌고 가 약 140cm 깊이의 구덩이를 직접 파고 그녀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는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고 단단히 다져 흔적이 남지 않게 한 뒤 위에 카펫을 덮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정리해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동안 와다는 두 얼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아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와다 시냐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자의 시신이 묻힌 바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와다 시냐는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집을 일종의 요새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집 주변에 2m 높이의 벽을 세우고 철조망 울타리와 전후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와다가 외롭고 괴팍하며 고집스러운 노인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다치구에서는 당시 대규모 도시 계획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해당 구역 내 여러 집들을 철거해야 했으며 여기에는 와다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도 포함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은 완전히 평탄화되어 새로운 건축물로 대체될 예정이었고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와다의 집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집이 완전히 철거되고 기초 아래의 모든 흙과 돌이 파헤쳐질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주 기한이 다가오면서 와다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와다에게 문제는 단순히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26년간 집 아래에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공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이 숨기려 했던 범죄의 흔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힐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거 압박 앞에서 와다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이 비밀이 정부나 공사 인부들에 의해 발견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와다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와다가 자수했을 때 시간은 이미 그의 편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난 후 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 그를 재판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사 공소시효는 15년이며 민사소송시효는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이것은 와다가 자백하고 자신이 이시카와 치카코를 살해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법적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민사 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와다 시냐의 자수는 진정한 참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이시카와 치카코와 그녀의 가족을 또 한 번 짓밟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범인이 밝혀진 후에도 이시카와의 어머니와 두 남동생은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와다 시냐에게 1억 8,6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와다 시냐는 완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20년의 민사소송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며 이는 이시카와 가족의 배상 청구권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도쿄 지방법원은 민사소송의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와다 시냐가 시신을 숨긴 것이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일을 매장하고 추모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와다가 이시카와 가족에게 330만 엔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와다 시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330만 엔의 배상금은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화해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은 와다 시냐와 그의 변호사가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6년간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와다는 사실상 어떠한 실질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 치카코의 두 남동생 이시카와 켄과 이시카와 마사토시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각 항소를 결정하며 끝까지 사건을 추적하여 범죄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월이 되자 도쿄 고등법원은 1심 재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와다 시냐의 시신 은닉 행위가 사건의 진실을 수십 년 동안 규명할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만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이후의 은닉 행위를 무시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와다 시냐에게 이시카와 치카코의 가족에게 4,255만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수십 년간 이시카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와다 시냐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배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본 최고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그 정도의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와다는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완전히 회피하려는 논리를 펴며 항소 과정에서 변호팀과 함께 여러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시 한번 와다의 고집과 반성 없는 태도를 드러냈고 이는 여론과 이시카와 가족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항소 과정은 약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와다와 그의 변호팀은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카와 가족 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사건의 심각성은 부정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일본 최고재판소는 모든 자료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와다 시냐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쿄 고등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와다가 이시카와 가족에게 255만 엔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현대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민사적 배상을 성공적으로 요구한 첫 번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법률 시스템은 항상 판례법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시카와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례를 확립합니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을 기반으로 법적 싸움을 지속하며 정의를 쟁취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시카와 가족의 승리가 아니라 일본 사법 체계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큰 도약이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법적 시효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밀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묘한 계획이라도 그는 이시카와 치카코의 가족이 30년 동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결의를 다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졌던 상황을 일본 법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단기간 동안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었으며 이는 범죄 행위가 도덕과 법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최신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